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 바탕으로 한국대 입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의 옹현환입니다. 자, 오늘은 특례 입시에서 자주 발생하는 치명적인 오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오늘 준비한 영상의 내용들은 주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니면 또 우리 유튜브에 본 영상의 댓글을 통해서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접해봤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던 자격조건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성적 관리하는 부분, 아니면 학생의 어떤 실력에 상응하지 않는 어떤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자, 오늘도 우리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주성규 선생님과 함께 오늘 몇 가지 말씀들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성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내용을 들어가죠. 네네. 첫 번째 이야기는 편입하는 학교의 방침에 따라서 1기학년을 건너뛴 것이니까 자격조건 충족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보면 이제 국내에서 이제 해외로 해외 학교에 국제학교에 편입하다 보면 국제학교였던 그 내부 규칙에 따라서 학생 연령에 따라서 그 학년을 배정하게 되는데, 아니면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이 겸해서 특례 자격조건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아버님이 어떤 해외 근무 기간 내에 고교과정 1기학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감안하다 보니까 학교의 어떤 방침에 따라 그것도 이제 작용하겠죠. 그래서 1기학년을 이렇게 보통 월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보통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인식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걸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여기 보면 해당국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입시조항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일반적인 입시조항들의 거의 대부분 다 이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해당국의 교육 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의 월반은 허용이 된 경우에 인정한다 되어 있지만, 여기 괄호 속에 표시된 게 있죠. 진하게 표시된 전 편입학식 월반은 미인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전 편입학식에서 월반이라고 하는 건 보통 1기학기 월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 2기학기 연속, 그러니까 한 학년이 2기학기로 구성된 학교라 그러면 2학기 연속, 그러니까 1기학년을 건너뛰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거에 보면 우리 보통 1기학년을 건너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마도 2기학기 연속 누락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중에 이제 보면 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국내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학년을 낮춘다거나 해서 1기학기를 중복 이수해서 어떻게 보면 부족한 학기를 채울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지금 월반으로 인해서 이거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월반으로 인한 그 누락은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2기학기가 누락이 됐는데 이 누락된 2기학기를 나중에 중복 이수한 1기학기로 이게 2기학기 중에 한 개 학기를 대체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1기학기의 경우에는 이제 보면 요걸 이제 생각할 때 초중고 이제 보통 1기학기 누락까지 인정해서 초중고 총 23학기 이수를 인정한다는 부분 때문에 그러면 한 개 학기만 누락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허용되는 것이 아닐까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초중고 23기 학기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전편입에서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의 경우, 그 2기학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걸 인정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월반으로 해서 2기학기 연속 누락됐을 경우에는 한 기학기는 나중에 중복 이수한 학기로 대체한다 해도 나머지 해결되지 않은 누락된 1기학기는 이 학제 차이에 의한 누락이 아닌 거거든요. 학제라고 하는 것은 보통 2, 3월에 신학년이 시작되는 학제, 그 다음 9월에 신학년에 시작된 학제, 이 차이를 말하는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해결되지 않은 1기학기 누락이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게 물론 무조건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게 대학에 따라서 판단 달리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이 나중에 만약에 대학에 따라서 엄격하게 규정을 정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격조건 자체가
그 취득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죠. 네. 자, 두 번째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장을 받았으니까 이수학 기수는 따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그 학부모님들 중에 조금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이수학기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그냥 초등학교는 중학교는 졸업장 받았으니까 나중에 이제 보면 그 우리 초중고 총 24기 학기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게 조금 학기 수가 좀 비어도 졸업장을 받았다는 부분 때문에 이게 학교를 다닌 게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초등학교 졸업장과 중학교 졸업장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외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학제들이 존재하고 학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대학에서 걷다 보면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학교를 옮기는 경우도 있고 뭐 국내를 귀국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뭐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6학년 1학기만 마치고 해외 학교로 이동해서 한 개 학기를 건너뛰어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7학년 1학기부터 시작하는 케이스도 존재하거든요. 이런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졸업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출 서류도 아니고 심사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수학 기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 부분에 보면 일단 외국학교 재학 기간에 대해서 우리 3년특기 자격 조건, 뭐 12년특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을 때 보면 반드시 초중등 교육에 상하는 우리 한국학제 12년제를 기준으로 전체를 다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보면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학제가 12년을 다니게 돼 있죠. 우리 1학년을 2학기로 계산한다 할 경우에는 24학기가 되겠죠. 그 중에서 뭐 이렇게 보면 1학기 6개월 하나요. 뭐 이거는 학제 차이로 인한 그 불가피하게 발생한 누락은 인정이 되지만 어쨌건 대학 그 초중고를 다닌 기간이 23학기가 돼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끔 이제 제가 상담하다 보면 그 부분에 신경 안 쓰고 계시다가 특히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게 보면 그 요거 중요하게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이제 초등학교를 좀 약간 그 편하게 생각해서 가끔 이제 비인가 학교를 보내신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24기 학기의 기준은 인가된 학교에서 성적표를 발급받은, 그러니까 성적이 발부된 가만히 공을 해서 성적까지 나온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포스티유라든지 아니면 해당 지역에 있는 영상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기가 기본 원칙적으로 24개 학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벗어나서 또 많이 뭐 검정고시 같은 부분도 우리 제국민 특별전형에서는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 검정고시도 뭐 인정되느냐 그게 아니고 국내가 했던 해외가 했던 검정고시로 인한 학력치도 또한 인정이 안 된다는 부분도 참고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내신 성적 GPA가 탁월하니까 최소한 상위권 대학 중에 하나에는 합격할 것이다. 이 같은 경우 이제 국제학교, 그러니까 영미권 국제학교라 그다음에 한국계 국제학교, 특히 이제 한학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걸 약간 좀 분리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계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러니까 교육부 인가를 받고 교육부에서 교사분들 파견하는 네. 그런 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내신에 대한 공신성이 굉장히 크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높으면 어느 정도 이제 상위권 대학에 그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건 맞긴 맞는데 중요한 건 이제 다른 국제학교들, 그죠? 다른 국제학교 GPA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보통 보시면 이제 그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이 GPA가 높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4.0 만점 기준했을 때 GPA가 3.8, 3.9가 나왔으니까 요거 이제 당연히 또 심지어는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극단적으로 4.0 가까운 점수가 나와 있다 보니까 이제 요게 내신이 뛰어나니까 단순히 이걸 생각하시고 그냥 6개 대학을 전부 다 최상위권 대학으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연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쭉 6개 대학을 이렇게 지원했다가 아니면 뭐 또 그 상위권 대학 아니더라도 오로지 6개 대학을 모두 서류 평가하는 전형으로 이렇게 지원했다가 6개가 전부 다 탈락하는 그런 케이스들 많이 보게 돼요.
이제 그게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이게 뭘 말씀드리고 싶다면 예를 들어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전교 1등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이 하더라도 전 세계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 학교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 한국 학생들이 몇천 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수백 개는 되거든요. 근데 그 수백 개의 학교의 전교 1등들만 모았을 때 그 학생들 숫자가 상위권 대학의 정원을 넘어서요. 뽑는 인원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영미권 특히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GPA만 보면 안 되고요. 뭐 GPA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공신력 있는 표준학력 평가 시험. 그러니까 보통 IB나 네. A레벨, 뭐 아니면 SAT. 그렇죠. 아니면 학력 인증 이런 제도 이런 걸 좀 활용하셔서 학생들 좀 우수성이라든지 이제 학업에 대한 능력을 좀 보여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 단순히 GPA만 높다고 해서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상위권 대학들은 출신 학교 프로필이라는 걸 제출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학교에 그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해서 이 학생이 취득한 내신 성적 GPA가 얼마큼 공신력이 있는가를 보자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출신 학교 프로필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영미권 국제학교 아이들은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이 단순한 교내에서 평가해주는 GPA보다 이 SAT, AP, IB, A레벨과 같은 그런 표준학력 평가 시험 성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한국계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뭐 내신 성적 물론 이제 한국계 학교는 우리 주성 교수님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면 그 학생부에 담겨 있는 내용이 우수할 경우에 물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최상위권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인기학과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이제 그런 거를 지원할 경우에는 단순히 내신 성적만 가지고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뭐 내가 전공 관련된 AP 성적이니까 AP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최상위 학과를 가고 싶으시다. 그러면 내신만 정말 부족한 거고 SAT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붙이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 또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번 같은 경우 이제 내신 성적을 잘 주는 학교가 대학 입시에 유리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국제학교들이 상업성을 띈 학교들이 뭐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내신 성적을 좀 잘 주는 경우, 약간 좀 성적을 남발한다 할까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신 성적을 잘 주니까 내신 어떤 학부모님들 고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너무 내신 성적 안 준다. 선생님들 너무 깐깐하다. 근데 저 다른 학교는 내신 성적을 굉장히 잘 준다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로 전학을 고민한다거나 실제 전학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영미권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그 어떻게 보면 출신학교 프로필을 약간 좀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을 제외하고는요. 사실 단순한 GPA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신 성적을 잘 주는 게 내신 성적을 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외부 객관적인 기관에 의해서 평가된 공신력을 담보한 IB라든지 A레벨 혹은 SAT, AP 성적을 잘 받는 게 그 성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면밀히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내신 잘 준다. 그래서 입시가 우리 학교는 내신이 잘 주는 학교니까 이 대학 가면 대학 입시 유리할 것이다. 라는 건 정말 큰 착각일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고교 등급제라는 걸 아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어떤 고등학교에 따라서 이제 등급을 나눠가지고 평가를 달리하는 건데 사실 이제 출신학교 프로필을 통해서 사실 특례 전형 같은 경우는 고교 등급제를 어느 정도 적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막 민사고 같은 로컬 학교가 있고 그런 데는 너무 훌륭한 학교잖아요. 너무나 이제 내신도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런 학교가 있고 근데 누구나 이제 내신을 잘 받는 학교가 있긴 하지만 프로파일상 봤을 땐 입시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아니면 A레벨이나 아니면 IB에 대한 결과가 안 좋아요. 근데 이런 두 개의 학교를 비교해서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을 좀 더 가져올 수밖에 없을까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대학에서 봤을 때 그 출신 고등학교의 어떤 그런 배경에 따라서 내신 성적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 부분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 경향이 강하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로 넘어가죠. 네, 다음 주는 5번인데
5번은 제가 좀 할 말이 좀 있었죠. 네. 이제 자소서는 이제 없어졌죠. 사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이제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시는 학원들도 있고 사실 네.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지도를 하는 것도 했었는데 저는 지금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포트폴리오는 이제 모집 요강에 이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경우는 미대 미술대학을 이제 지망하는 아이들만 하는 거지. 네. 뭐 경영이라든지 다른 학과를 지망을 한다. 이럴 때 이제 포트폴리오 만드신다. 그거는 사기입니다. 정말. 그렇죠. 이 보면 아무리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비호교 활동을 열심히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가 어떤 그런 사실 보면 성적 관련돼서 냉정히 말씀 성적 관련된 지표들이 좀 이제 부족한 케이스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활동을 가지고 비효과 활동 가지고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격전을 시키겠다.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건 성적도 우수하긴 하지만 우리 아이가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자기소개서 없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대학에다가 잘 어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아마 이 포트폴리오 고민하게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아마 포트폴리오 대신 이제 된 게 이제 활동 증빙 목록표라는 그렇죠. 게 사실 포트폴리오를 대신해서 나온 거죠, 사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담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보면 이거 지금 연세대학교 입시광 중에 제가 이 내용을 발췌한 건데요. 이건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일단 모든 상위권 대학에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다음과 같은 자료는 서류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 개인 제작 포트폴리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다른 내용도 조금 보시면 뭐 서류나 실적물, 수상 증명이나 활동 증명서에 대한 증빙을 위한 사진, 활동 사진, 활동 자료 이런 것들, 아니면 심지어 신문에 나왔다 신문 스크랩, 또 개인 제작한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 전부 다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낼 수는 있겠죠. 근데 평가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죠. 평가에 제외되는 굳이 거죠. 굳이 시간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가끔 보면 아직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이제 사실 뭐 이해는 되긴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니까 활동 증명 목록표에 보면 자기소개서에 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활동 증명 목록표에도 적는 글자 수가 제한돼 있어요. 되게 칸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런저런 또 내용을 적고 싶어 하는데 그 경우에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거의 객관적인 어떤 기본적인 정보만 담아야지 활동 증빙 서류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 개인적인 어떤 그 소감, 평가, 주관적 요소를 담아내게 되면 이것 또한 폐지가 된 자기소개서에 준한 내용이라고 봐서 그렇게 내용을 담은 평가 그런 뭐랄까 그 비효과 활동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미반영이 되고 그렇죠. 네. 사실 그러면은 솔직히 미반영되는 자료를 굳이 시간을 들이면서 쓸 필요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에 신경 쓰는 게 낫죠. 네. 예, 그러면 또 다음 어떤 오해를 하고 있을까? 한번 봅시다. 6번째죠. 필답 전형은 무조건 어려운 것이니까 포기하고 면접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필답 전형 같은 경우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진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필답 전형을 준비한다 하면은 이제 손에 꼽을 수 있는 대학교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서류나 면접으로 전환하는 대학교가 생겼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서류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 말고도 중위권 레벨에서 옛날엔 필답 전형을 해야 되는 그 레벨에서 이제 필답 전형을 준비하지 않고도 이제 서류라든지 면접을 쓸 수 있는 대학교가 생기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아예 필답을 포기를 하고 아예 그냥 아래 대학교 면접 많이 깔아주고 그런 다음에 가끔 이제 서류를 좀 넣어주고 이런 이제 트렌드가 좀 많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이 좀 글쎄요. 근데 사실 필답 전형 자체도 많이 쉬워지긴 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합격 커트라인이라고 그러죠. 합격 커트라인도 사실 90점 정도? 예전은 90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훨씬 좀 많이 내려갔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물론 그 경희대라든지 건국대라든지 아니면 그 위에 학교도
좀 그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냉정히 말씀드려가지고 면접인 경우에는 사실 지금 3년 특례에서 면접이라고 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국내에서 위상과 관계없이 3년 특례에서는 사실 굉장히 들어가기 쉬운 상태가 됐어요. 별도의 구체적인 준비도 필요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하면 합격할 수 있을 만큼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죠. 어제부터 이제 추합 시즌이 돌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막 자기는 다 6개 다 붙었다고. 예. 특히 이제 면접에서 그렇죠. 중하위권 친구들이 지금 다 하는 게 6개 다 붙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면접 같은 경우는 사실 준비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면접이란 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쉽게 말하면 보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대신에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최상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필답자는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고 중하위권으로 좀 시선을 돌려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인하대라든지 아니면 아주대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조금 약간 인기학과가 아닌 그래도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비인기학과라고 할까 아니면 경쟁이 조금 덜 치열한 학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성 교수님도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처럼 실제 합격선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취업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균 정도의 노력이라기보다는 노력은 열심히 해야 돼. 평균 정도의 성적에만 이르러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의 대학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3년 특례라는 게 하나의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필답은 너무 어렵다. 사실 근데 아이들이 필답은 어렵다고 하는 그 이면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좀 치열하게 공부하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마음 이제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떨어진다 그게 아니라 평균만 도달해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의 학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학교들이 시험 본 학교들이 아무래도 면접 본 학교보다는 꼭 그게 무조건 등가는 아니지만 조금 그래도 좀 더 낫죠. 계속 나은 학교들이니까 이런 기회를 맞죠? 그런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무조건 포기할 필요 없다. 사실 면접은 준비할 게 없거든요. 면접은 저희가 애들한테 얘기하는 네. 게 똑똑하게만 보여라. 말만 잘해라. 그렇죠. 쉽게 그렇게 착하게만 말씀드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네네. 사실 많이 쉬워졌어요. 네. 지금 면접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이제 자기 인생이 걸렸으니까 네. 더 마음을 조려해요. 사실 이 대학이 될 수 있을까 고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12월쯤 가보면 그 고민이 굉장히 쓸데없다는 걸 느끼게 돼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 있는 대학교는 있으니까 좀 더 좋은 도전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건국대 3년 특례 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도 토플 성적이 필요하다. 이건 사실 뭐 저희도 토플 가르치긴 하지만 토플 선생님들이 좀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런 거. 근데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말 얘기해요.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시험을 보면 동점자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합격 커트라인이 있었을 때 동점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동점자 어떤 식으로 판별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이제 다들 이러한 이제 오해를 합니다. 내신이나 토플 이런 걸 이제 판별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 동점자 처리 기준에 관련된 건 굉장히 명확하고 모집 요강에 지금 나와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이제 체류 기간이 오래된 아이 이런 것까지 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동국대에서 나온 모집 요강 기준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네.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국어가 먼저라든지 아니면 고배점 문항 이런 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윤행공 이제 보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이게 필답 전형이라고 보통 보면 이제 전형 요소가 100%가 이제 보면 이제 100%가 필답 변수만 갖고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점 자체가 비슷한 점수일 때 경쟁이 되게 치열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게 그 동점자가 나올 수도 있고 뭔가 좀 아까 보면 조금 분명히 필답 시험 성적 점수가 객관화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좀 추상적인 성적대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가산을 얻기 위해서 이제 토플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메인 성적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보면 이제 뭐 학교마다 이게 이
동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네. 유사하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뭐 토플 점수를 본다 이런 얘기는 일절 나오진 않고 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산 애들 해외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이제 토플 소속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 오히려 내용 보시면 알겠죠. 뭐 국어 성적 상위자 혹은 뭐 수학 성적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 성적 상위자. 이 보시면 어디에도 다른 내용 담겨 있잖아요. 오로지 필답 전형으로 신입생 선발한 케이스는 대부분 다 필답 시험 성적만 가지고 동점자까지도 가려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토익 성적은 너무 쉽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으므로 상위권 대학 서류 전형에서는 효력이 없다. 그렇죠. 사실 토플이랑 토익이랑 비교해보면 준비하기 쉬운 거는 토익이죠, 사실. 그렇죠. 게다가 토익 같은 경우는 물론 토익도 스피킹, 라이팅 시험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대입 사정할 때 이제 스피킹, 라이팅은 안 보죠. 네. 그에 반해서 이제 토플 같은 경우는 리딩, 리스닝 있는데 스피킹, 라이팅까지 봐야 돼요. 네.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어려운 시험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변별력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보면 이게 사실 근데 조금 이제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야 되는 부분은 영미권 국제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영어로만 이제 모든 교육 과정이 이루어진 학교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토익이 이제 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에서는 솔직히 변별력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국계 학교, 제외한국 학교라든지 아니면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 있는 로컬 학교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친구들한테 스피킹, 라이팅 점수 특히 토플에 요구하는 그런 아주 긴 분량의 리스닝 성적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예, 이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토익 성적도 충분히 그러니까 활용이 될 수 있고요. 실제 우리 그 학생들이 지도하다 보면 실제로 토익 성적만 가지고도 뭐 연대 고대라든지 그렇죠. 예, 그렇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보면 이건 뭐 중하위권 대학들이랑 통하는 얘기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올해도 보면은 이제 그 토익 고득점을 해서 내가 연대를 간 친구가 있죠. 3특인데.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 뒤에 배경에 이제 보면 나와 있는 게 배경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사실 배경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그 탭스 쪽에서 발표한 점수 환산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근데 뭐 이런 점수 환산표는 인터넷에 쳐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대학 입시 요강 중에서도 보면 몇몇 대학들 특히 이제 보면 그 인증시험 성적을 의무로 제출하게끔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학과에 따라서 이제 의대, 간호학과인지 뭐인지 교육학과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보면 그 입시 요강에도 이런 이제 환산표가 대학마다 다 담겨 있는 경우 있거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략적으로 토익이 한 900점 정도가 되면 이 토익 900이 토플로 했을 경우 환산했을 경우 105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토익이 쉽긴 쉽다 하더라도 사실 보면 800점 정도 도달까지는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사실 900 이상의 점수는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토익 시험이 토플에 비해서 문제의 길이가 짧고 호흡이 짧고 하다 하더라도 이제 900 이상을 넘어 고득점 할 때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까지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900점 이상 점수는 쉬운 점수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게 단순히 뭐 표만 읽기 돼 있지 뭐 설마 900을 토익 900을 뭐 토플 105 말도 안 돼 있기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실제 보면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지 않고 토익 900 특히 한국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라든지 로컬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익도 충분히 연결력 가지고 상위권 대학 서류 전형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것도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B 과정을 이수해야만 유리한 조건으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유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유행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옛날에는 IB한 대학교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럴 때 적도 있죠. 그런 다음에 어느 순간 SAT가 만능이에요. SAT만 있으면 내신이든 뭐든 하나도 필요 없어. 그것만 있으면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IB가 다 지배를 했죠. 근데 지금 새로 생긴 학교나 아니면 좀 커리큘럼 바꾸는 학교들 보면 다 A레벨로 다 바꾸고 있거든요. IB 유행 끝나면 아마 A레벨로 바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건 유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학부의 인식이 지금 있다 보면 물론 이제 그 보면 그 합격생의 다수가 상당히 많은 포션이
이제 IB 성적을 제출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건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현재 그 해외에 있는 많은 국제학교들이 이제 어떻게 일종의 유행이라 할까요? 만약 다수의 학교들이 가장 다수의 학교들이 IB 과정을 채택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IB 과정에서 그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고 그 비중 때문에 당연히 합격생에서도 IB 성적을 제출한 학생들 숫자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뭐 반대로 뭐 IB 학교 다녔으니까 안 뽑는다 이럴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IB 과정을 이수해야지만 유리한 조건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거 아니고요. 그냥 우리 주성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유행 같은 거예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실질적인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IB 했다고 유리한 게 아니라 IB에서도 요구하는 그 성적대에서 얼마나 높은 점수를 받느냐 그렇죠. 그게 그렇죠. 중요한 거지. A레벨 고득점자하고 IB 상대적으로 저득점자가 있어요. 그럼 누가 더 높은 평가를 받아요? 당연히 A레벨은 높은 점수 받아야죠. 그렇죠. 고득점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표장의 평가 시험 과정에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뭐 IB가 했던 A레벨 했던 AP가 했던 거기서 그 안에서 얼마큼 학생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도달했느냐, 어느 정도의 학업 성과를 점수로 나타냈느냐, 그 학생의 실력 순위 IB에서 혹은 A레벨에서 혹은 AP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단순히 이걸 단순하게 생각해서 남들 전부 다 IB 학교 다니니까 IB 학교 다녀야지만 대학 입시에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 또한 오히려 그 A레벨이 했던 IB가 했던 AP가 했던 표준학력 평가시험에 따라서 아이의 특성에 맞춰서 이 특성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특성에 따라 맞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IB 과정에 안 맞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실력이 못해서가 아니라 학생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학습 습관이나 태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적성이나 부분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무조건 참편일적으로 무조건 IB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이런 오해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주성규 선생님과 함께 특립시에서 자주 발생하는 치명적인 오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보면 이거 말고도 뭐 굉장히 많이 있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보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다수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발견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학 입시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결과,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발견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아무튼 오늘 이 정도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떻게 다른 추가 첨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 말 너무 세게 한 것 같아요. 그게 좀 많이 예, 솔직하신 말씀 해주신 부분도 있는 거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시청하신 영상 이 내용 여러분들 해외에서 한국대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궁금하신 내용들 이런 부분 항상 댓글 자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옹리시의 옹이란 그리고 주성규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